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화은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세기 조선의 국내외 상황과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그리고 그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 말을 이렇게 했었죠. 고종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시대도 조금씩 저물게 되고 고종에 의한 친정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개항기,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파, 위정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어려운 용어도 저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IM문구쌤.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에선 난징조약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되니 영국에 대한 전쟁의 배상금으로 세금이 올라가게 되니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홍장, 증국본 등의 한인 관료들이 서양의 무기가 저렇게 센 거였군 하면서 서양 무기가 우수하다는 걸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도나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놔두되 우리가 필요한 서양의 기술과 무기들은 벤치마킹 하자라고 하는 양모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진행되고요.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는 왕이 아니라 쇼군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교토에서 이렇게 쇼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개항을 하게 되면서 막부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존왕양리 운동을 일으킨 하급무사들에 의해서 막부는 망하고 메이지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제도를 놔두고 서양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전략이었다면 일본은 정신이고 물질이고 전부 다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바꾸자라고 하는 문명 개화에 따라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랑 일본은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을 하게 되었는데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종이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여흥민씨 집안의 자연과 혼인하게 되니 이 아내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명성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대원군은 아들의 강력한 왕권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개혁들을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양반 유생들이 등을 돌리고 배척을 하면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생이 올린 상소문에 의해 대원군은 하야를 하게 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유생은 나중에 또 등장할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고종 혼자 정치를 내가 잘 하겠다 그렇다기보다는 왕비 쪽 집안의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민씨 정권의 입김이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원군과는 다른 외교 정책을 실시해야겠죠. 나는 아버지랑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말이죠. 그래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선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꽉 닫았다면 나는 좀 열 거야 하는 기조가 생기게 된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의 국내 안에서는 17세기, 18세기에 조선의 한계에 대해서 실학자 중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조선은 상업을 발전시키고 소비를 해야 되며 수레와 유통 이런 게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그리고 청나라의 발달된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발전을 하자라고 했었던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박지원과 박제가가 있었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박지원의 손자인 박 교수는 할아버지의 책을 읽으면서 조선이 언제까지 서양과 계속 통교를 안 할 텐가,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거를 배우고 우리의 힘을 키우자 하는 통상개혁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인이었던 오경석과 유홍기, 오경석은 역관, 유홍기는 의사였거든요. 이 둘은 중인이지만 전문가 기술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문을 열고 서양과 통상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통상개혁파가 형성되게 되고, 이들의 밑에서 공부를 한 게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의 젊은 양반 자제들이었거든요. 이 자제들이 나중에 조정에 진출을 해서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되니 개화정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상황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때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외교문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외교문서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은 청나라의 사대를 하니 청나라 황제를 섬기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청나라의 황제는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천황이잖아요. 나는 하늘의 황제다. 이 어마어마한 호칭이 외교문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외교문서 찍을 때 준 도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 외교문서를 돌려보냅니다. 이거 형식이 안 맞으니까 안 받는다 하면서. 이게 바로 서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조선이 감히 이러면서 분노가 이르면서 안 되겠다, 한반도를 정벌하자 하는 정한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중심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무사 세력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자 그 불만을 해외로 빵 하고 방향을 쏠리게 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은 일본에서 정한론이 들끓게 되지만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론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결국은 이 일본은 1875년 운요를 보내 강화도를 빙빙빙빙 돌면서 우리가 정한 그 국경선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경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특히나 강화도는 두 차례의 양요를 크게 겪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군사들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배가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를 시찰하고 자꾸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선까지 넘어오게 되니까 조선은 합법적으로 위협 사격을 하면서 너네 배 뒤로 물러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운요가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강화도에 살고 있었던 양민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한 거잖아요. 학살을 했잖아요. 이거는 전쟁으로까지 크게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문서로는 운용호의 함장이 우리가 강화도에서 대포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유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조선에 항의합니다. 너네가 우리한테 그냥 포를 쐈잖아. 우리 진짜 죽을 뻔했거든. 너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서게 되니까 결국은 이 조선 안에서도 큰 싸움은 일으키지 말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자 해서 그 다음 해였던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은 강화도에서 체결한 조약이라 해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로 조선이 다른 나라랑 근대적으로 체결한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말 좋잖아요, 선생님. 그렇다기보다 조선은 청나라의 4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건 청나라가 조선을 관리하고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해서 일본이 나중에 조선에 응항하고 군사적 침략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둔 거예요. 별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나중에 개항을 한다라고 조항을 넣습니다. 부산은 원래 이름이 동래였죠. 여기 외관도 설치했으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했는데 80년대에는 이쪽 부근에 있었던 원산, 그리고 83년에는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되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원산, 그리고 한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의 인천, 이렇게 해서 일본한테 정말 유리하게 개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조선의 해안이 일본의 배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선의 해안을 좀 측량해서 조사할게. 그리고 일본인이 조선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면
일본인 관원들이 이 일본해를 심판할 거야 하는 영사재판권을 넣어버립니다. 이거는 조선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거고, 이 영사재판권은 조선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허락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 몸을 마구잡이로 찝어간다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사람이 아니라 전 국가로 본다면 진짜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일본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관계된 일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 근데 그거에 관해서 조선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답답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천치 바보예요? 왜 이렇게 나쁜 조항들을 대체 왜 체결을 한 거예요? 근대적 조약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가 대등한 조건 안에서 조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예요. 전통적인 거는 조선은 큰 나라를 사대하고 여진과 일본은 교린한다라는 전통적인 외교 법칙이었는데 이거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탈탈탈탈 털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 당하는 거라는 자기네들이 뼈저리게 안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한 그대로 조선한테 한 거지. 여기에서 일본이 제시했었던 게 근대적 조약의 이 근거는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원리대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지만 내용이 지극히 조선한테 불리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모르는 거예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고치자라는 것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다만 최고로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한테 줄 때는 자동 업데이트하는 조약인 최애국 대우 조항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의 조항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우리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개항을 하게 한 목적이 크게 드러납니다. 부속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조일소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조일소 조규 부록은 부산 그리고 후에 원산과 인천에 개항장을 설정을 하고 일본인들이 거류할 수 있는 거류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일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둬요. 그 다음에 일본인이 그 일본 돈을 가지고 개항장 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되 조선 국내, 개항장을 넘어선 조선 국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개항장 안에서 4km 여기까지 최대로 해갖고 무역을 할 수 있다를 설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관광을 올 때 자기네 나라 돈을 그냥 쓰던가요? 아니면 환전을 하던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이거는 나중에 일본 경제가 조선의 경제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만 당장은 조선 국내로 파고드는 내지무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영국을 통해서 들어온 면제품이라든지 신기한 제품들을 많이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그런데 이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배웠던 보부상이나 객주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으로 조선 안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조일무역 규칙 또는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일무역 규칙으로 외워두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선 3가지가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항세를 내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쌀, 조, 보리, 콩 등 곡물을 다른 데로 유출을 할 때 그 양에 제한이 없었어요. 무제한 유출인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좋은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똑같은 상품들을 보호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외국 상품에 굉장히 비싸게 관세를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보다 비싸요. 지금은 조금 그 경계가 느슨해지긴 했지만 근데 조선은 관세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일본도 당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 요 조일무역 규칙의 관세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결국은 조선이
눈 뜨고 코 베이고 귀 베이고 손 베이고 난리도 아니게 된 겁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가 일본에 점점 끌려다니게 되고 먹혀버리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답답하지 않나요? 물론 이미 역사는 스포되어 있고 우리는 얼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우리가 똑같이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항을 하게 되었고 세계의 큰 물에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찬성하는 자가 있었고 극렬히 반대하는 자가 있었겠죠?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개화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북학파를 계승을 하고 통상개혁파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등을 통해서 양반 자제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들이 조정에서 관직을 갖게 되면서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경석은 역관이니 청나라를 다녀오게 되면서 청나라에 있었던 세계지리서인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등의 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인이 양반을 가르친다고? 조선의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감히 중인 따위가 양반을 가르치려 들으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식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인들이지만 박규수 또한 양반이었고, 이 박규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경석과 유홍기가 양반 자제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게 개화파입니다. 물론 나중에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게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개항과 개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다, 어찌하여 서양의 세력들을 받아들이냐 하면서 조선을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정은 성리학이에요. 조선을 지탱하고 있었던 바른 학문, 그리고 사는 사악한 종교예요. 천주교, 그리고 서양의 각종 문물들이요. 그래서 바른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사악한 것을 척결해버리자고 하는 위정척사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을 때에는 이항로를 비롯한 유생들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지지했어요. 그래서 싸워서라도 서양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저 사람들, 저 서양쟁이들, 양놈들이 들어오는 저 목적이 순수하겠느냐, 제대로 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이 시간이 흘러서 하야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1876년 개항을 하는 이때에는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 되었죠? 이때 최익현이라고 하는 그 유생,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최익현이 궁궐 앞에 도끼를 딱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전하! 저의 상소를 듣지 않으시려거든 제 목을 이 도끼로 치셔서 하는 지부복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했었던 게 외양일체론이에요. 양인과 외놈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은 공산품이라서 끝이 없이 계속 나오지만 그들이 원하는 쌀과 콩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상소를 했지만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개항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니까 조선에서도 다급해진 거예요. 대체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기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고종은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광해군 이후로는 통신사를 파견했다면 고종 이후로는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직후에는 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보내서 강화도 조약이 이 내용들이 조선에 극히 불량하고 조약 개정 절차도 아예 없으니까 이거를 너무 체감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보내서 이거를 고치자라고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80년 2차로
개화파였던 김윤식을 수신사로 파견을 해서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랑 개항전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생각보다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김윤식이 거기서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을 만나서 책을 선물을 받습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용이 밝혀지게 되니까 1880년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김윤식 이거 모가지 잘라야 된다. 이 나쁜 놈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880년대에는 개항을 했는데 서양의 물건이나 서양의 문물들을 들여온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천원짜리에 나와 있는 이황의 육대선인 2만 손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유생들이 소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예요. 전하, 절대로 정부 개화 정책 안 됩니다. 전하, 서양을 따라서 개화 정책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리기무함원 등의 개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나중에 일제가 점점 자신의 그 침략 야욕을 드러내게 되니까 1890년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떠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붓을 잠깐 내려두고 갓을 잠깐 벗고 칼을 차거라. 들고 일어나자! 하면서 1890년대에는 항일 의병 투쟁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했을 때는 항일 무장 투쟁, 독립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위정척서는 제가 일부러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랑 함께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바뀐 대외정책의 분위기와 조선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통상개화파 그리고 1876년 담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 그로 인해 나오게 된 수신사와 개화정책 그리고 이를 반대하면서 나오게 된 위정척사파들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게 위정척사는 너무 꼰대야, 너무 나빠, 그리고 개화파는 진짜 최고야,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개화파는 일본에 너무 기댄 면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일본을 믿었고요. 또 러시아만 견제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랑 미국이 한통속이라는 거는 못 봤어요. 그리고 위정척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구시대적인 성리학적인 질서만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 외국 세력들의 침략 의도를 간파를 한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또 지니고 있는 거죠. 물론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양반 중심의 통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도 있고 또 이 개화파의 주장들을 반대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개화가 좀 늦어진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것은 지나간 역사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추출해야 될 교훈들이 또 있는 거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빠, 좋아, 옳아, 틀렸어 라고 판단하시기 전에 분별하는 거를 함께 저랑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가 직접 진행했었던 개화 정책과 그로 인해 일어났었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